경기 농정 포럼 제2차 민간전형 연석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돌아오신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백승기 도의원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농정해양위원 의원으로 계시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역할을 좀 맡고 계시는데 우리 김철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들이 주제 내용을 농촌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까 해서 모셨는데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이진호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연합회 회장이시고요. 경기농단협 회장이신 윤세구 회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 소비자 시민모의 대표시고 경기도 소시대 대표이신 이경환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한국친환경 축산협회 부회장이시고요. 현대 축산 대표님 이덕선 대표님 맡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민간전형 연석회의 주관 단체고요.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 서당법인 지역사회연구원 우리 김찬수 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몇 명이 이천에 일선 독해를 갔다 왔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왔죠. 친환경 경기도연합회 김상기 회장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느낀 게 이경화 대표님도 그랬지만 야, 농촌에 정말 젊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적극 느끼고 왔죠. 큰 한 포기 뽑는데도 5분 동안 땡겨도 안 뽑히는 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기도 사회지역의 회장이신 홍승건 회장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한국생활개선회 경기도 연합회 회장이신 김영애 회장님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기술원의 김석철 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축산사회연구국장님을 김석국장님을 대신해서 동물방역위생과장이신 김종은 과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님 대신해서 진학은 훈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우리 민간연도 오시는 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다음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오늘 준비된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할 건입니다. 지난 1차 민간전형 연석회의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자료 사점에 있으신 것처럼 5월 24일 날 이곳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민간전형 위원 17분과 그 외에 관계자분들에서 27분이 참여하셔서 연석회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토론 내용은 5쪽에 있는데 좀 간략히 봐주시고요. 올 2021년도 포럼사와 관련된 논의들을 간단하게 진행하셨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연석회의 추진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주제들을 정해서 연석회의에서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같은 자리 마련해드렸고요. 그리고 2차 민간전형 포럼 주제로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주제로 오늘 개최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 동영상도 보셨던 것처럼 지난 우리가 1차 포럼은 정축승한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송영신 목장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안건 2번에 있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민간전 연석회 1차 포럼 관련해서 혹시 뭐 다른 내용이 있거나 하는 게 없으시면은 그대로 그냥 받으셔도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 실린 대로 해서 토론 내용을 1차 연석회 내용 기록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은요. 1차 경기농장 포럼 평가일권인데요. 지난 6월 2일 날 10시에 안산 미양면의 송영신 목장에서 김영 위원장님 외에 우리 민간인 8개 위원님들, 그다음에 관계자들 포함해서 60여 명이 현장 야외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김기종 친환경 농업과장님, 그다음에 경기도 김영수 축산정책과장님, 그리고 송영신 목장 대표이신 하현재 대표님이 주재 발표를 하셨고요. 지정 토론으로 백정수 기자님, 조영무 연구원님, 김상규 회장님, 이경화 대표님, 그리고 소호섭 팀장님이 지정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한 것들은 8쪽부터 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훑어보시도록 하고요. 10조까지 해서 내용들이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 김재규 대표님 혹시 이걸 사전에 다 공지를 해드렸었나요? 네, 보내드리지는 못했고요. 예, 지금 영상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쉽게 취합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의 영상을 준비되는 대로 한 일주일 이내에 보내드리도록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하고요. 내용은 같이 봐주시면. 네, 그러면 그날 현장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그날 현장에서 이 포럼을 보시고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좀 더 제안을 하시고 싶은 내용, 그 다음에 이후 방향에 대한 내용,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좀 간단히 평가 겸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분 정도로 말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의견 내지 않으시면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목 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얘기해 주시죠. 이경화 대표님. 네. 제가 이제 소비한 채 저희가 이제 성남에 제가 이제 33년 된 소비한 채고 그리고 저가 17년간 현장 운동했는데 현장에 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또 그 일손 돕기 때문에 대파 제초하는 작업도 같고 또 지난번 이제 민간전 연석회 때 간 그 축산농가 경축순환 관련해서 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혼자 다니다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활동가들 그래도 기본적으로 5명씩은 같이 다니면서 저희가 끝나고 피드백들을 함께 많이 하는데 확실히 이렇게 소정 운동하는 사람도 어떤 얘기를 할 때 이제 책임을 져야 할 때 현장을 알아야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또 함께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상생하는 것들을 도출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 이게 민간전 연석회의에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가서 보고 거기서 받아온 이렇게 촛불 통보로 직접 저희 화분도 키워보고 분갈이 해보면서 피드백이 나왔는데 엄청 좋다.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가게 된다는 게 굉장히 10번의 교육, 100번의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다소 이동이라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우는 것들은 그 100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날 저는 그게 더웠다 좀 이런 거 외에는 모든 준비에서부터 저희 그 결과까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아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몇 번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경화 대표님 단체에서 그날 과일 준비해 주셔서 잘 고맙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오신 분들 간단히 인사 말씀 이런 거 없이 진행하는 것은 오늘 좀
그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늦어도 12시 전에는 끝내야 되는 했는데요. 이 자리 빌어가지고 평가 겸해서 인사 겸해서 좀 몇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백승기 위원장님 인사 겸해서 지난번 프로 관련해서 주시죠. 네, 운동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회 농촌포럼이 제 지역구인 안성에서 있었는데 지금 안성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사회치 우리 경기도 농업의 꿈나무인 사회치 연합회 통수문회장님 계시지만 이 피트모스라는 그런 진짜 정말 다들 포기했다라도 고속도로로 인해서 포기했다는 그 낙농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고 지금 안성은 그 가축 사육 제한 조례가 그 농업인 후계자들한테 500m에 있는 것을 더 강화시켜서 지역 주민의 60%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부로 안성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한 게 축산의 도시에서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 시민들이 이제 경기도민들이 이제 참을만큼 참았다. 참을만큼 참았다는 얘기는 이 축산 분뇨로 인해서 이 악취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을 참을 수 있는 한계점이 왔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고 진짜 축산을 더 친환경 쪽으로 선진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앞장서고 농민들한테 적용을 하는 거는 자태를 일정하게 똑같이 적용을 해서 이제 도태되는 그 축산농가들한테는 과감하게 행정처분도 내려야 되고 잘하는 축산농가한테는 보조금도 팍팍 줘야 된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악취는 이제 더 이상 축산하시는 분들이 죄인이 아니어야 된다. 시민들한테 죄인이 아니고 시민들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축산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느꼈고 그거를 안성에다가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안성이 그 31개 시군 중에서 축산이 제일 많은데 이 축산의 도시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더 강화하는 모습이 축산을 포기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축산 농가들도 그 농업 하시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다른 거로 다른 축종으로 이 직업군으로 변경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 나쁜 말로 말하면 배움에도 도질이라고 농사만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뭐 사업을 해라 뭐 한다 거의 다 100% 실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농업은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농업하시는 분들, 축산하시는 분들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또 우리 동료는 김철환 의원 계시지만 저 역시도 의회에서도 그 법이 계속 갈 수 있고 생명산업으로 또 그게 안보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라 생각을 하고 그 농촌 포럼에 대해서는 정말 그 안성 도의원으로서 서울시 국전에서 있었던 농촌 포럼은 아주 정말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축산농가들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경환 대표님이 그 농촌 인서듣기 하셨는데 제가 같이 참석을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또 6월 그 우리 지나쁜 팀장에 의해서 안성에 농촌 인서듣기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농사를 도의원이면 농촌 지역이면 농사를 못 지는데 그날 아침 5시부터 감자 줍기 했고 10시부터 포도 농가에서 봉지 싸기 했는데 정말 봉지 싸기, 포도 농가의 봉지 싸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경험했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오는 리진호 박사님이 주장을 하실 건데 농촌 일선 돕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민간적인 연습해서 힘들게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노력하고 고민하고 계십니다만 축산의 메카라고 얘기하는 안성에서 새로운 바람으로 경축순환 농업에 큰 그 이정표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 때문에 사실 우리 김철환 노위원님이 1차 연석회의도 참여를 갖지 못하셨고
그 포럼도 참여 못하셨습니다. 어떤 계속 관심 갖고 계시고 또 오늘 참여하고 하셔서 인사말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좀 염치가 없어서. 작년에는 좀 최대한 많이 좀 참석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조금, 이번에는 좀 제가 계속 일정이 조금 안 맞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마음속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번 포럼과 이제 현장에서의 느낌이 어땠구나라고 좀 느끼고 있는데, 31개 시군 중에 뭐 이제 축산할 수 있는 시군이 꽤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환경도 중요하고 일단 뭐 일반적인 도시민들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가족 사육 제한 조례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기존 축산인들에 대한 기준을 같게, 그러니까 신규 축산인들과 같게 가축 사육 제한에 적용을 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동물복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퇴비 관련해서 그거를 부속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모두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하게 허가된 퇴비장과 축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축산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예외 조항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31개 시군 중에 강화를 하고 있는 시군들은 신규 축산인에 대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 축산인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열어주고 그것이 동물 복지 및 그다음에 퇴비 부속도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여유를 두고 그다음에 유예 기간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지역에서나 시민단체 이렇게 다 계신데 혹시나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함께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머지 시간 최대한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철환님 말씀처럼 사실 그 기존 그 축산을 임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토하고 계시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그날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만 우리가 차이는 지금 현재 있지만 그런 방향들이 잘 조정되고 합리적 방향으로 좀 더 장기적 비전을 갖고 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날도 하루 종일 같이 함께 하시고 민간연 연석회의에 개근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상철 원장님 그날 현장에 오셔서 쭉 보시고 격정적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내용도 있었었는데 또 공직의 이상이 못된 것 같아서 원장님 인사위원회에서 또 그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장 김석철입니다. 민간전용 연석회의에 쭉 참석하면서 이런 이제 자유롭게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농업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모임 갖고 있는 큰 장점이고 특히 이제 우리 소비자 단체 또 농업인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한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이런 소중한 기회는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안성에서 아마 좋은 기회를 갖고 이렇게 현장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가축 분뇨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게 1, 2년이 아니고 벌써 아마 수십 년이 됐었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그 토양학 비료학을 좀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저희 지사님 이제 지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특히 이제 경기도의 경축순환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검토를 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제일 우려가 됐던 부분이 경기도에서 생산된 그 가축 분뇨의 양이 경기도 농경지가 소비할 수 있는 소비량을 여러 배를 뛰어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축산하는 분이나 경영하는 분들이 다 공감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에서 소비 못하는 것들을 어디 외부로 보낼 거냐 아니면 뭐 하늘로 날려보낼 거냐 하는 결정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아마 지난번에 이제 송영신 목장의 그 사례에 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좀 모아서 경기도에 이제 표준 모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시범 사업도 그러면은
벼농사에다가 가축 분열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은 양을 일시에 넣을 수는 없는 거고, 그때 다소 이제 그 약간의 이제 좀 얘기가 너무 오버가 된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 가축 분열을 논에다가 특히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이제 주변에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때 그 우리 기술원에서 그 토론자로 나왔던 우리 팀장도 그런 문제를 좀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매번 토양 검정을 해서 적정량의 가축 분유 플러스 화학 비료를 조화롭게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물론 이제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화학 비료를 못 쓰니까 이제 다른 유기자재를 좀 대안으로 제시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이제 조화로운 어떤 균형을 통해서 비료 관리 또는 동경지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거를 뭐 어떤 선악의 개념으로 해서 가축 분열은 선이고 화학 비료는 아니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그 완충적인 생각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축 분열 문제가 특히 이제 한우라든지 이런 낙농이나 이런 것들 소에 대해서의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지금 가장 더 큰 문제는 양돈 쪽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돈사 구조가 거의 99%가 이제 슬러리 방식의 습식 돈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의 물과 그다음에 이제 변, 거기다 플러스 세척하는 물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돈사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많은 양의 이제 가축 분뇨로 발생되는 슬러리 액비가 나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한우나 이런 양농 쪽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양돈에서 발생되는 슬러리 액비가 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도 다음에 그 기회가 되면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좀 얘기가 길었는데 어쨌든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저 역시 좋은 토론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차 우리 연석회의 1차 토론 관련된 거 똥가면 얘기 이렇게 듣고 있어서 또 참석하셨던 분들 한 두세 분 정도 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도 참여를 해주셨었고 어떻게 보면은 경축순환 농업에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주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상기 회장님 혹시 그날 간단하게 평가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날 토론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적용되게 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농사를 하면서 농민들이 저는 이제 유기농업을 하니까 어차피 퇴비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양질의 퇴비를 구하려고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한쪽에서 남고 한쪽에서 구할 수가 없고 이제 한쪽에서 폐기해야 되고 이걸 또 적절하게 자원할 수 있는 문제 앞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하 원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소통을 좀 하려고 이제 유기농 농가들하고 친환경 농가들하고 어떻게 교류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지역에 거점을 두고 지역에 이제 시범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유기농업은 이제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안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일정하게 좀 연구하고 좀 더 현실에 맞는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어졌고 이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현실에 쉽게. 근데 이제 현실로 돌아가면 적용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날 토론회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양질의 충분히 나오면 그걸 발효시키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시설이 없어요. 이제 퇴비공장 가면 사실은 다 섞인 일반 다 섞인 이제 충분히 나오게 되고 유기농에 또 사용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날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유기농업 육성법과 퇴비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돌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검출 기준 수치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는 좀 정리해서 좀 현실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해서 좀 현실적으로는 좀 뭐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에 대한 동의는 함께 해가고 있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시도는 좋았다 이런 평가를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상의 말씀처럼 그래도 저는 이 그날 토론 이후에 이렇게 현장에 그 실증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한 좀 후속 토론 같은 게 여러 명이 모이지 않는다는데도 관계자분들 몇 분이라도 한번 저희가 있으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백승현이시든 아니면 저희가 고민을 하든 아니면 원장님이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해주시면서 보충을 하면 네. 사실은 지역을 두고 북부, 남부, 동부, 서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시범지구라도 두고 해서 이제 활용 사례를 실제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게 이제 성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주관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행정에서 일정하게는 이제 생산과 소비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의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데이터들을 뽑아내야 자신 있게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뭔가가 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우리 기술 원장님도 그러신 부분이 있겠죠. 어떤 TV로서 이제 인증받기 위한 뭐 방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게 행정적 절차도 필요할 거라는 거. 하여튼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게 정말 현장에 실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도가 뭐가 있을지는 한번 이렇게 좀 관심 갖고서 후속 토론을 통해 좀 만들어내는 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받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농정 토론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뭐 후속 토론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한 분 더 좀 얘기 들을까요? 이국자 대표님 그날 참석해 주셨었고 도시농업 영역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이게 좀 들었습니다. 네, 그날 참여하면서 현장에 그 환경이 굉장히 쾌적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 좀 굉장히 좀 의외를 했고 그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식품과 동물들이 이렇게 이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구나. 건강한 먹거리가 많은 도민에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희망적이었고요.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이제 도시 텃밭이 곳곳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참여하는 도민들이 퇴비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뭐 가까이 인근에 있는 곳에서 그냥 구입해서 쓰기도 하고 지금 실제로 여기 경기도 공영농장, 도민농장의 홍덕농장은 그 홍성의 홍덕농협에서 그 유기인증 받은 퇴비를 구입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친환경 유기인증 받은 퇴비를 저희들이 구할 수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축산과 또는 뭐 음식물 찌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 안에서 순환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했었는데 이번에 그 사례를 보고 좀 더 그 뭐 다양한 행정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일단 도시 텃밭에 먼저 그것을 좀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굉장히 포문을 열기에는 훌륭한 포럼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교시 통과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당연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이 품목과의 좀 연계, 플러스 도시농업과의 또 우리 김수정 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곳에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변호사, 우리 건축순환농업의 고민,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좀 만들어져서 내년에는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고민들을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참석하셨던 분들이나 또 얘기 들으시면서 혹시 좀 뭐 추가로 달아주신 말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을 이렇게 여러분들 평가 토론으로 같이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안건은 2차 경기동정포럼 기획안 승인건인데요. 좀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만 2차 포럼 올해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포럼을 2번을 우리가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정치순환 포럼이 있었고요. 2차 포럼은 어느 시기쯤에 해서 어떤 내용을 할지에 대해서 좀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시하는가 드린 것은 오늘 이제 주제발표가 있게 될 텐데요. 이 내용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포럼으로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런 정도의 안을 하면 좋겠다는 예시하는가 드린 거고요. 이게 결정된 안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 우리가 1차 연석회의 하면서 나왔던 얘기 하나가 경기도 먹거리 보장 실태에 대해서 좀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하고 이 과제에 대한 것들도 한번 포럼을 통해서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 의견이 나왔던 거의 배경은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2년차에 걸쳐서 경기도 먹거리 관련된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먹거리 정책사업 중에 먹거리 보장 사업이 2019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사례가 한 200건 정도가 되는데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좀 모니터링해보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경기도 먹거리 보장 사업에 대한 방향을 좀 한번 제시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몇 가지 이런 사례들과 지금 현황의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먹거리 보장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더 이재용 박사님 말씀 듣고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먹거리 보장 관련된 프로그램이 어떻겠느냐 이 고민들을 좀 기본 고민을 하셔서 2차 농정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좀 제시하고 싶으신 이런 주제들이 있으시면 좀 같이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것들도 여전히 지난번처럼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실내 공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현장이 어디든지 있다면 현장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들은 어떨까 이런 고민까지 포함해서 형식과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질문한다고. 그러니까 3차 농정 프로그램 2차 마이크 사용하셔서 크게 나가시죠. 3차 지금 농촌 인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회의 때 얘기 잠깐 나눴는데 인력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파악해보니까 보통 보부팀이 별개에 있는 곳에 있으면 330에서 지금 400만 원까지 된다고 해요. 보부팀이 연락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걸 하자라고 제안한 건 아닌데 오늘 이제 이정 박사님 발표내용 밑에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요 세 번째 안건을 이재용 박사님 발표를 좀 듣고 논의를 좀 더 하시고 그 논의가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거나 하면은 그걸 우리가 토론 주제를 잡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여기서 더 확장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면은 다른 주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우리가 시간을 논의하다가 지금 발표를 듣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의 주시면은
그리고 세 번째 안건은 이재용 박사 발표를 듣고 그러고서 그거에 대한 논의 좀 더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마지막 안건이니까 그렇게 논의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들 동의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11시 한 5분 정도 됐는데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쭉 이어서 이재용 박사님 그 발표를 먼저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논의를 모아보고 세 번째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용 박사님 보셨는데요. 사실 이 주제를 김장회장님 제안을 딱 하실 때 정말 잘 내용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안건이니까 고민해봤지만 고민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백승기 위원장 말씀 있었던 것처럼 농정부가 의회에서 안성에 일선도 오셨다고 하고 저희 민간연구소 회의를 한번 결합해서 같이 해보려고 소비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천에 경기도 전전회장님 댁에 축복회를 다녀왔었는데 어렵고 힘들겠구나라는 걸 진짜 피부로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토론자를 제가 섭외하면서 고민했던 거 뭐냐면요. 현황과 내용들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 대안을 갖고 있는 곳은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해서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현실적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것들이 좀 논의가 모아지고 하면은 가능한지 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시면서 이재용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자기 과제도 아닌데 시간 내셔가지고 공부하시고 발표자를 만드시고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노력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이재용 박사님 박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에서 현재 농업 경영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농업연구사 이진홍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제2차 민관정의 연설회의에 초청 연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 김동희 위원장님의 또 요청이 간곡히 있으셔서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됐고 이 자리에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때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및 경기도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 노동 경제학이라든가 농업 노동력이라든가 이쪽으로는 지금까지는 연구를 하지 않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89년, 90년도에 농촌 봉사활동 강원도 홍천 서석으로 농활 갔던 옛날 경험들, 기억들을 쭉 떠올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한국 경기도의 농촌 농업에 대한 인력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는 것들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봤던 계기가 됐고요. 또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통계청이라든가 관련된 통계, 그다음에 연구보고서, 논문들을 쭉 리뷰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이 발제 자료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하기 앞서서 좀 가정을 좀 구해야 될 부분들은 이 농촌 인력 문제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현상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고용노동력의 이 수급 문제가 가장 큰 우리 농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발제 발표는 농업노동력의 어떤 구조적 문제에서 특히 고용노동력의 어떤 수급 문제에 좀 접근을 해서 발표를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의 대응 방향적인 측면에서 어떤 세부적인 전략을 제시하기보다도 아젠다를 이렇게 제시하는 정도에서 이 발표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을 두고 농촌 인력 부족 문제 및 경기도 대응 방향이라는 자료를 만들었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신 바와 같이 크게 구조적 문제를 지금 다루는 농업 고용 동향 및 구조 변화, 그 다음에 농업 경영과 농업, 세 번째 농업 인력의 부족 원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한번 쭉 스크랩해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현재 그 고용노동부라든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 정책 동향, 그 다음에 각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경기도가 그러면 그러한 그 사례와 어떤 적용적인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에 적용할지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 과제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이 첫 번째 슬라이드가 좀 중요한데요. 보면 이제 그 GDP와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특히 이제 농업 쪽의 어떤 성장 추세를 보면 거의 이제 그 GDP의 성장은 뭐 상당히 이제 그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 불구하고 매년 한 그 3.4%씩 증가하고 있고, 근데 농업 쪽은 성장률이 뭐 연평균 1.4% 정도 되게 저성장을 지금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와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이 농업 쪽에 그 타격이 상당히 클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또한 농촌 임금이 상승하고 인해서 농가가 그것들을 이제 경영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당히 저하가 될 것이라는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저희가 이 발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농촌 노임이라든가 농업 노동력의 어떤 부족 원인들을 좀 한 10개월짜리로 한번 통해서 한번 제가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농촌 임금의 상승 원인은 구조적 문제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노동 시장의 어떤 수급의 불안정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농림업 취업자 수의 월별 데이터를 제가 지금 통계청에서 갖고 와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가장 큰 구조적 원인이 계절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번기와 농한기로 구분이 되고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쭉 보시면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업에 들어오는 취업자, 노동 인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게 월별 데이터를 보고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트렌드를 봐도 거의 그렇게 나타나고, 이것이 어떤 원인이냐.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는, 농촌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은 계속 부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력은 유인돼서 계속 들어와야 되는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농업 노동은 비탄력적으로 임금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공급은 비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 농업 노동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 취업자를 추세를 보면 매년 한 0.6%씩 감소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연평균 3.7%씩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도의 감소 추세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약간의 이제 희망을 좀 갖는 부분들은, 저희가 1997년 IMF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농업 분야로의 고용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농업이 완충지대가 돼서 농업이 오히려 이제 좀 도움을 받는 그때의 경험도 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위기는 그때의 양상하고는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농업노동 비대면 어떤 그런 비대면적인 특성이 반영이 돼서
이 농업 노동이 오히려 이제 공급이 단절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 위기니까 농업적으로 좀 노동력이 좀 추가적으로 투입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좀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도의 농업 인력 그 전망은 조심스럽지만 내년 한 0.39%까지 고용노동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고용 시장에서 특히 이제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이제 전체 산업에서 농림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도농 간의 인력 배분에 있어서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농촌 임금의 노동 공급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그 구조적 특성에 의해 연유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인력들은 어떻게 도입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재 그 농가 인구는 거의 경기도가 10년 전에 비해서 한 35% 정도 농가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신규 인력을 봤더니 뭐 귀농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농업에 취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 증가세가 완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신규 귀농 인력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가 국내 취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경제정책에 의해서, 경기도 정책에 의해서 좀 시프트하는, 푸시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농업 경영과 노동력 측면에서 좀 바라봤는데요. 농가의 개별경영 입장에서 보면 이 고용노동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제 가정노동력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노력을 이렇게 악성노동 형태로 해서 좀 끝까지 극대화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노동력을 그 개별경영에는 배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고용노동은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정노동력을 좀 증가시키는, 특히 2017년 이후에 가정노동력이 이제 좀 팍 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한 영향들이 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 대비 경기도의 고용 노동력 투입 비중이 2020년 104.4 정도 나타났는데 2003년 129.4%로 25%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노동 일수 투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용 노동비도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 현상이 이제 계절성을 띠면서 인건비도 상승하고 고용 노력비도 상승하고 경영비도 상승하는 연쇄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촌 인력이 왜 부족한지 그 원인들을 좀 한 4가지 정도로 진단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람 구하기 힘들다, 고용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고용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건비도 뛰는 거죠, 동시에. 얼마 전에 한국농업인신문에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일부 어느 주산지의 사례가 신문에 나왔는데요. 당장 양파를 수확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고용 인력도 그날 다 투입하기로 했었는데 1시간 전에 그 인력 중개 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인력 공급을 취소하고 그 인력을 다른 농장으로 보내겠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다른 농장에서는 10,000원을 더 쳐주기로 했다. 그러면 나는 20,000원을 쳐주겠다. 그러면서
하루 일당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아니 그거는 한 주산지에서 일부 양파 주산지에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었는데 경기도는 뭐 주산지 개념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하여튼 고용인력 부족 현상이 다시 인건비 상승에 이렇게 이어지면서 악순환되는 그런 원인이 하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농업노동 특성을 좀 반영하지 못해서 농업노동의 특성, 예를 들면 일구라든가 계절구라든가 상시구라든가 그런 어떤 특성에 맞게 제때 노동력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노동력들이 좀 부족한 현상이 미스매칭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농업 기계화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벼 같은 경우는 기계화율이 거의 뭐 100% 가까이 이제 전 작업 단계에 다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밭작물이라든가 이런 이제 에서는 이제 기계화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특히 이제 파종이라든가 정식 시기의 어떤 그 작업 단계에서의 기계화율이라든가 아니면 수확 단계에서의 기계화율이 상당히 낮아서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들 때문에 노동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네 가지 방향에서 진단이 될 수 있고요. 그 한 가지 중에서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첫 번째 인력 구하기 힘들다. 이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에 이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인력 구하기가 힘드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존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중개인력센터에서 사람을 대부분 쓰는 방향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농가들이 사설 인력 속에서 사람을 구해서 쓰고 있더라. 근데 사설 인력 속에서의 거기서 고용이 상당히 어렵더라. 이렇게들 많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공공기관, 정규 인력센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에서 농가들이 그쪽으로 좀 인력 수급이 될 수 있게끔 좀 홍보하고 안내하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밭작물의 인력의 부족 쪽에 큰 응답들을 상당히 많은 응답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농촌 노임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금은 지속적으로 농업 노임이 뭐 10년 전에 뭐 평균 5만 원대였는데 일단 지금은 한 10만 원 이상 넘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농업 노임 자체가 좀 낮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설 현장에서 하루 일당이 20만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 가서 노가 하루 뛰는 게 낫지 농촌에 가서 일하는 게 낫냐.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게 비농업 분야에서의 농업 노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갭을 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갭을 좀 메꿔주는 어떤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농업노동 임금을 이렇게 계속 올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좀 낮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이제 고용 형태별 대응이 이제 미흡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농가의 고용 인력을 대부분 이제 1개월 미만의 단기 노동에 대한 인력 수요가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계절 고용이라든가 6개월 이상의 어떤 장기 고용들의 비중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고라든가 계절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좀 일고나 계절고 중심의 농공기 인력 공급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설 농업이나 축산의 비중이 높아서 상시 고용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족 원인 중에 하나의 원인인 농업 기계화율이 낮다라는 측면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이제 경운용지라든가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 작업 단계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기계열이 높은데 파종 정식, 수확 시기의 그 기계열은 상당히 이제 낮은 상황이고요. 작물별로 봐도 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높지만 기타 나머지 밭작물과 원예작물 대부분이 기계열이 낮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열이 낮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냐? 당장 그 기계열이 낮다고 해서 거기에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를 개발하는 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관련된 저희 기존의 우리 서비스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모아서 투입하는 게 낫는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기계들을 저희가 개발하다 보면 아마 그 경제성이 상당히 낮아서 이게 좀 또 장기간 걸리는 시간들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아마 지체되는 것 같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입이 가능한 부분들은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든가 농협의 농기계 은행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농업이나 영농조합이 서비스하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보들을 총망라해서 제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우리가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저희가 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정부 정책 동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노동력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된 정부 정책을 보면 고용노동제는 아직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쿼터제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예정이고 현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 분야의 쿼터로 이제 설정된 게 한 6,400명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그 쿼터제에 의해서 또 지역별로 농가별로 다 이렇게 배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배분할 때 주요 요건이 뭐 표준계약서라든가, 그다음에 주거 환경, 숙소 기준, 그다음에 법정 근로 시간, 이런 등등을 어떤 배점을 매겨서 농가한테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설이나 숙소 기준이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처해 있는 농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한번 받기가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이고요. 또 법정 근로 시간을 또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국인 근로자 한번 쓰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한번 모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공급이 좀 약간 유동적으로 변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모니터링해서 경기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좀 인프라를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쿼터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친환경 인증 농가들을 좀 많이 이런 정보들을 좀 알려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거점별로 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라든가 숙소 이런 것들을 좀 광역형이나 시군자치형으로 좀 준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장 큰 정책의 핵심은 구직자와 구인자의 미스매칭된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인력중개센터라는 것들을 현재 2021년 현재 239개소 31만 명 정도 이렇게 중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개센터를 이용해서 내국인, 외국인을 좀 중개하고 그다음에 한시적 계좌 근로를 허용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양구하고 무주에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지방자치단체 양구군, 무주군에서 채용을 해서 그다음에 농가한테 파견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는 파견 근로제가 일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이제 부담을 이제 4대 보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고용은 지자체가 고용하고
사용은 농가한테 파견제 형태로 해서 파견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충남, 경북, 전남, 전북 대부분 농업 지역에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의 239개소에 한 5개 정도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7% 정도 설치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좀 이렇게 인력중개센터를 좀 농림부의 그 사업들을 좀 가져와서 좀 전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농촌형이라든가 도시형 중개기능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또 경기도는 이제 도농 복합도시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저희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러한 정책들을 가지고 지역에서는 계절근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농촌과 도시를 연계해서 그 다음에 인력중개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경기도의 관련된 정책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마찬가지고 농림부도 마찬가지고 여러 지역의 정책들을 다 찾아봤더니 농업인력에 대한 공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대부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농촌과 도시의 인력을 중개 매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좀 중장기 계획들이 좀 마련이 되면 그런 미스매칭의 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대표적 사례로 강원도에 농업인력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강원도가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각 시군을 연계하고, 그 다음에 도시와 농촌을 중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강원도 도청 농정국에서 이러한 중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강원도하고 베트남하고 중국에 있는 도시하고 잔해 결연된 그 도시와 같이 그 외국인 근로자 계절 도입에 대한 이제 인력 송출에 대한 MOU도 맺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모셔오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림부 산하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단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그 다음에 지역별 센터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록한 형태 정도의 좀 수동적인 형태의 그 일자리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만약에 이런 농업 노동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핀다고 그러면 농정원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들을 벤치마킹 할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좀 장단점을 비교해서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정책적 시사점을 두 가지 꼭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농촌 노임을 상쇄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두 번째, 농업인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확보할 건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큰 방향에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농촌 노임 상승 부분은 이게 이제 임금이 상승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노동력이 바로바로 확보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탄력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율이 또 상당히 낮아서 바로바로 농기계를 투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농작업 대행이라든가 농기계 임대라든가 농기계 은행, 그다음에 위탁 용목들을 좀 적기에 투입될 수 있게끔 해서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저희가 흩어져 있는 정보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위탁용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농작업 대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정보들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구직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느 지역 가서 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고 그냥 사설 인력중개사무소로 알아보고 신청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인력중개 서비스가 없는 부재한 상황에서 사설로 이동하게 되고 사설에서는 또 수수료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농가와 그다음에 구직자와의 관계에 또 이 수수료가 끼기 때문에 또 농가한테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업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래서 이제 농가와 그다음에 구직자 간의 이제 매칭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현재 농업인력 중개 서비스를 이제 일고나 계절고 상시고 이 고용 형태별로 해서 정보를 쭉 경기도에 있는 모든 농가들의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공급할까라는 부분들을 농작업 대행이라든가 농기계은행이라든가 농기계 임대, 위탁용농, 그다음에 인력사무소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다 정보를 제공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으로 크게 1번, 2번은 나뉘는데요. 첫 번째, 지역별, 장목별, 고용 형태별로 맞춤형 농업인력 중개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경기도형 농업인력 중개센터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유형은 이제 도시형이나 농촌형, 도농복합형 형태로 지역 유형을 나누고 고용 유형은 일고, 계절고, 상시고 등 내외 외국인 근로자를 모두 만나는 형태. 그 다음에 장목 유형은 그러니까 기계율이 낮은 장목 중심으로 해서 장목 유형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은 이제 단지 단순 인력 매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 교육도 하고 농작업 대행도 하고 농기계 임대도 하고 농기계 은행, 그다음에 위탁용농 이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애프터 서비스로 이제 거기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해서 이렇게 경기도 농업인력중개센터를 구축하는 전략을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이런 거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현재 인력 매칭이라든가 인력 교육만 있지 나머지 농작업 대행이라든가 농기계 임대은행 이런 부분들은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런 것들을 같이 인력 매칭과 나머지 기타 서비스를 좀 연계하는 전략들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 2번으로는 농업인력 중개의 경기도가 좀 거점이 돼서 도내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자원봉사센터, 시군 지자체, 민간,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 단체, 농민단체 등과 좀 연계해서 이런 매칭 프로그램들을 가져가는 스포크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히 추진 전략까지 제시하는 발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과제 준비를 사전부터 하셨던 게 아니라 급하게 그냥 거의 보름 사이에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충실하고 많은 내용들 담아서 감사 말씀드리고 또 나름대로 고민하셨던 대안까지 만들어서 추진 전략이라고 하는 일기를 제시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질의응답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논의를 한 15분간에 걸쳐서 진행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좀 논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좀 늦게 오신 분 두 분 계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 있었었는데 경기도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상임대표십니다. 이복자 대표님. 네. 그리고 농업인신문 전 편집국장이신 백정수 기자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질의도 상관없으시고요. 또
또 이재용 그 목사가 추진전략 1, 2에서 추진전략 1번은 인프라 중심으로 좀 고민했다고 2번, 두 번째 추진전략은 다양한 관계기관 간의 그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는 등 2가지 추진전략을 주셨는데 거기 내용뿐만 아니라 더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질문 좀 네. 드리고 싶은데요. 슬라이드 보면 그 가족 노동력의 심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뭐 이제 노동력이 강화돼서 가족 노동력이 훨씬 더 이제 강화됐다는 이야기고 확인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노동력이 하고 고용노동력으로 이제 농가의 노동력이 편성이 되는데 일단은 고용노동을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농사는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가족 구성원에 예를 들면 뭐 2인가 될 수도 있고 뭐 3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4인가 될 수도 있고 그 가족 구성원의 그 노동 그 무급으로 일하시는 분들 자기 가족들이 자기 집에 뭐 사과 농사하면 사과 따는 일 도와주고 그런 노동력 투입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이 해왔던 일들을 가정노동이 대체하고 있고 또 가정노동력들이 좀 더 많이 투자가 필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실제 노동력이라고 하는 비용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생산비 조사할 때는 그 가정노동 노동력하고 고용노동력을 다 포함해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통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취업자의 정책에 어떤 개념이냐면 취업자라는 하루라도 일하면 취업자가 그리고 가정노동력에서도 무급으로 18일 이상 일을 하면 취업자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농업인들에게 제일 문제점이 농업에 대해서 제일 힘들고 문제점이 뭐냐고 얘기하면 역시 일선 때문에 인력 부족을 꼽더라고요. 제일 첫째 손가락에. 옛날에는 사실 이 기계화가 안 돼 있어도 가족 노동력이라든지 또 품맛이가 있었죠. 품맛이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다 기계화가 안 돼 있고 수작업을 해도 그 노동력에 대한 큰 문제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회가 이제 변하면서 사실 농업이 수지타산이 잘 맞는다면 서로 농사 지으려고 해서 아마 그런 문제점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니까 힘들고 수입은 없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다른 교회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이진훈 영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발표했던 것처럼 그 다른 지역에서는 그 인력 지원센터, 중개센터 뭐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지자체와 농협과 이렇게 연계하고 또 기술원에서 자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근데 경기도는 별로 없어요. 제가 찾아봤죠. 경기도에는 유일하게. 근데 상당히 저는 의아한 게 경기도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더 유리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도시를 경험하고 있어서 도시의 그 구직을 희망하는 그 노동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농업에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지금 보면 그
농업 예산을 뭐 얼마 썼네, 뭐 1조가 넘네 해도 사실 크게 와닿질 않아요. 우리가 된다면 그 보조 직원은 개인한테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농업인들은 전체 골고루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향하고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그런데 그 지원센터에 그 농협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면 오히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방법은 뭐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가정노동력을 이용하는 거 아까 영사님도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 힘든 얘기거든요. 가정노동력 다 직장에 다니고 또 직장에 다녀서 일요일날 노는 사람이 일요일날 집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더 힘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은 그렇게 일에 대해서 지금 노동력이 전부 8시간도 지금 하루에 노동력이 8시간도 참여를 안 하려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일요일날마저 뺏겨가면 가정농에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이 생각하고 아까 연구사님도 이진웅 연구사님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제일 인력중개센터를 활성화하는 방법.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그게 많이 활성화가 돼서 많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지역 정책을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대민지원 같은 거 저도 받아봤거든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 저도 옛날 사람이라 그러는데 대민지원을 받으면 사실 농업에 대해서 좀 무지한 사람들이 대민지원을 오면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 대민지원을 받고 나서 대민지원 우리 안 받겠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못 심는데 못 심는 것도 그냥 잘못 심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중개센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에 지금 무지한 사람들이라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소양 기간을 두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지금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대로 해봤습니다. 개인이.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어떤 보조나 지원에 중점을 그런 쪽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서없이.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용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시면 또 좀 이것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특히 이제 그냥 수급을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안 주셨던 것처럼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농기계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농업 인력, 농촌 이익에 대한 거를 좀 공급해주고 실질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었습니다. 혹시 또 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아침에 제가 이제 한 6개 농가에 축산 농가에 한번 임금상을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지인들인데 현재 외국 인력 거의 외국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장만 또 인력 빼가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230만 원에서 지금 부부팀이 330.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농장, 지방 농가에서 우리는 20만 원 더 줄게 하다 보니까 400만 원까지 넘어간 데도 있어요. 인력이. 거기에는 이제 숙소 제공하죠. 또 쌀까지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질병 전파의 참 원인도 있거든요. 방역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인력 문제를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기도가 지금 전국에서 아까 말씀드리니까 239개소에서 저희 경기도가 5개, 6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거는 그 외국인 인력들이 또 저녁이면 이제 농가에서 빠져나와요. 휴가 농가 예를 들면 빠져나와서 자기네들 또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하다 보면 이런 정보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정보를 나눠가지고 어디 농가가 더 준다면 얘네들이 월급 받으면 사전에 예고 없이 그냥 가버리면 농촌에서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런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입국한 자도 있지만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단속에 대비해서 얘네들이 그런 루트를 이제 많은 자기들이 정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농가에서 한 3명 있다가 확 도망가잖아요. 이 인력들이 어디로 가서 또 일하는지 또 어떤 질병을 결국 호전할 것 같으면 그게 감염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대책으로 교육과 또 인력의 우리 경기도 내에 인력센터 같은 것을 구축을 해서 포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군에서 제가 속한 모임에 보면 군에서 바로 전역한 사람들이 바로 한 2-3달 정도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데하고도 연계해서 인력센터 구축을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농촌 체험도 되지만 앞으로 균형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도 마련해 줘서 군 전역자 교육 경기도 내 한번 구축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전역자들이 아직 그 짬밥물이 빠지기 전에 뭐 해보자 이런 뜻이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홍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 농촌 인력의 문제를 도 정책에서 어떤 정도의 위치에다 놓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걸 설정하는 게 저는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업의 문제, 농민의 문제, 농촌의 문제를 농민 개인에게 지금 이제 맡기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인력의 문제가 이제 실질적 원인인 거 이제 코로나와 외국인 인력이 이제 입국하지 못하면서 이게 더 가중이 됐는데, 그러면 이 농업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다 놓고 이제 볼 거냐라고 하는 걸 좀 이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의 문제로, 농민 개인의 문제로 혹은 현재 생겨지는 문제들을 도정의 정책 방향 속에서 어느 위치에다 놓고 이걸 풀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에 실제로 이제 그 투입되는 할 거냐 말 거냐, 전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두 의원님 다 가셨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의 문제로 그냥 이렇게 놓고, 사실은 가장 크게 걸리는 거는 TV에서 어제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추석 물가, 소비자 물가 이제 지금부터 점검하겠다라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형성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지 않고 이거 해결을 이제 개인화시키고 사회적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이제 좀 우리 포럼에서는 좀 합의하고, 이걸 위해서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경기도형의 방향성을 이제 모색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계의 문제, 그 노동력을 이제 재배치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이 문제를 현재 당면한 문제의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로 둘 거냐. 농촌 농민들은 정말 힘든데 누구도 그냥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 거지, 그냥 생겨난 문제인 거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농업 문제에 뭐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전 일정하게는 이제 좀 역할 안 했다 이런 말씀 아닌데, 인력 문제를 중심에다 놔야 된다.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가족농의 심화
라는 부분에 제가 질문을 더 드렸던 거는 사실 우리 두 딸이 이제 방학해서 이제 집에 와 있는데 하루도 못 쉬고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예 뭐 물론 임금은 주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농업 문제를 공공성의 일정한 위치에다 두고 농민들이 인력을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쪽에 연구하고 이제는 도도, 이제 경기도도 그 부분에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원장님도 계시고 축산국에 계시고 그런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사실은 좀 수학기 때 농민들이 좀 행복해야 되는데 다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일을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이 비는 온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냐 농사는 좀 빼게 해야 되냐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농민들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인상도 불편해지고 이게 농업을 계속 해야 돼 이런 수준까지 와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좀 안 바라보는 거는 조금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제안은 사실은 공공의 역할을 좀 더 해야 된다. 인력 부분에 농민들은 농민들만의 일정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시스템이 완비되면 그런 부분들을 할 텐데 시스템을 좀 구축하기 위한 예산 혹은 뭐 이제 계획 저는 중장기 계획은 지금 현재 농민들에게 단기적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별도로 구분해서 단기 계획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을 또 별도로 하고 이렇게 좀 대응해 주시기를 좀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중장기 계획이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이신 거죠. 사실 이재용 박사님 얘기 속에 지금 얘기 있었던 것처럼 다양한 이런 영역과의 이런 그 네트워킹 속에 이제 분인력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아까 나왔던 걸 좀 같이 참고해 주시고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단기적 과제에서 급하게라도 시급한 대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더 보태가지고 좀 얘기를 나누고 하고요. 이런 과제가 어떻든 내년이 또다시 지방선거가 닥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또 어떻게 준비하고 또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이런 의지를 갖고 있을지 그다음에 김철환 의원이 계시는데 어떤 의원님들이 또 의회에서 이 농촌 인력의 문제를 어떻게 또 바라보고 대응하고 준비하실지 뭐 이런 게 다 삼박자가 맞을 때 정책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뭐 또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좀 만들어가도록 하죠. 네. 혹시 또 의견 주실 분 있으실까요? 김영애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생활개선의 김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회의에 참석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다 농업을 전담하고 이렇게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삶의 현장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올해 그 인력난으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품앗이 아까 윤세구 회장님께서도 품앗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다 보니까 미처 숫자가 안 되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앗이 아닌 품앗이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수 복숭아를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품앗이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힘들게 농사를 짓고 이제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건을 보면서 오늘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력을 물론 우리 누구든지 다 욕심이거든요. 사실 농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 또 이 인력센터의 구조도 보니까요. 많이 손이 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반책들이 이제 거기서 농간을 조금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하면 얼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몰아주고 한쪽으로 몰아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중간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뭐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올해 힘드니까 하고 안 올리고 인건비도 안 올리고 그대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막 진짜 폭리를 취해서 인건비 물론 그 인건비가 다 외국인들한테 가는 거라면 문제가 또 달라지겠지만 인건비는 많이 올려놓고 그 자기네들은 그 수수료를 챙길 거 아니에요. 뭐 프랑스대로 얼마를 챙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만 원, 7만 5천 원 이렇게 인건비가 1단계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갔었어요. 근데 올해는 뭐 9만 원, 10만 원 아주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농업인들이 생산을 하면서 그 생산 원가가 얼마에 미치고 또 이걸 판매를 했을 때 얼마에 팔아야 이 농업인들이 먹고 사는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이거를 누군가가 중간에서 조율해 주지 않으면 농업인들이 앞으로 점점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진홍 강사님께서 이제 대안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말 필요한 그런 안건을 주제로 이렇게 토론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책을 이 안건을 가지고 정책에 많이 도입시켜서 우리 경기도 농업이 또 농업인들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좀 더 수월하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김춘환 의원님 역시도 좀 밖에 나갔다 들어오셨는데 의회에서도 많이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준호 박사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추가로 덧붙이실 말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김영애 회장님 말씀처럼 이것이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있을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농정 포럼에 대한 얘기를 같이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볼 테니까요. 이렇게 좀 결부해서 얘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네. 제가 지난번 대파 농가분 풀 뽑아주면서 그분이 굉장히 이게 힘드네요. 이게 풀 뽑는 거 쉽게 생각했더니 그래서 이제 인력이 이게 하루에 13만 원 일당을 주는데 일당을 줘서 하는데 그렇게 주고 나면은 사실은 이거를 남는 게 없어서 손해를 보는 입장이라 이게 계속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이다. 병충해 때문도 그렇고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작년 같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게 안 돼서 저는 노동력들이 좀 고령화 외에도 그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해결해야 할 구조 중에 임금 문제 아까 미스매치 문제 얘기하셨는데 비탄력적인 임금 문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겠구나라는 게 그때 마음에 와닿아서 저희가 몇백 번 하고 왔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서 해본 일 중에 정말로 제가 그런데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밭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긴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안건을 포럼에 저희가 지금 얘기 전문가들이나 또 생산자분들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대안이 없는 게 아닌가요? 관심이 없어서 만들지 못한 게 있다면 왜 우리 김철환 의원님도 계시고
계시고 또 다른 관계기관분들이 계시니까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이번에 논의해서 우리가 경림동 대안을 좀 마련해서 가는 거를 좀 저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3차 포럼. 네, 백경수. 예, 저도 이경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이 민간정연 연석회의에서 하는 이런 포럼에서 뭔가 이 대안이 도출되고 이게 사실 정책화로 이어지길 바라는데 이제 그 단계에서 이렇게 옆에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도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아니면 농업의 어떤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을 하느냐 이 문제부터 좀 출발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정책화 될 때까지 좀 포럼이 좀 계속 대안을 만들고 조례가 된다면 조례안까지 좀 같이 좀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진원 박사님, 저도 이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연구원이나 아니면 도 정책 농정국이나 이런 데서 마땅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또 제가 알기로 이진원 박사님까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원 연구로서 전 제주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주도가 가장 먼저 이 농업 인력 문제를, 노동력 문제를 겪었고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감귤 수확기가 되면 비행기사까지 데리고 숙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육지 쪽에서 제주도에 이제 감귤을 수확하도록 거기는 제주도는 인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육지의 인력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형태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강원도 정책하고 같이 앞으로 좀 더 긴밀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사실 윤석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이 돈이 되면 사실 인력이 부족할 수가 없거든요. 축산 쪽은 거의 제가 봐서는 서로 빼가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돈이 되고 수익이 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이제 농업 노동자 개념으로 상주를 하고 보험이나 이런 것까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논농사 같은 경우도 농농기 말씀하시지만 계절 노동력으로 보면 밭농사, 그다음에 과수농사, 그다음에 축산, 그다음에 시설 분야 이 몇 가지 이렇게 좀 분야별로 나눠서 이걸 세분화해서 계절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수확기라든지 이 필요한 거를 미스매치 말씀하셨는데 이걸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매칭시키는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계속 놓치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음에는 또 이 부분에서 이제 핵심이 농협 중앙회고 농협인데 농협이 이 문제에서 지금 빠진 거에 대해서는 계속한데 농협이 여기 반드시 논의가 좀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천수 기자님 얘기했던 내용들이 똑같이 좀 더 집중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정책으로 조례까지 가는 방향성을 가자고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일정을 12시 전에는 좀 마무리하려 해서 뒤에 일정 분들이 좀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한 두세 분 정도 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또 김철환 의원도 또 당에 일정이 있고 그러셔서 급하게 의지성을 하셔야 돼서 어떻든 좀 의원님께서 지금 농촌 인력 관련돼도 고민하신 부분 또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던 부분 관련해서 좀 그대로 같이 나와주시죠. 네, 지금 이석이 잦아서 죄송하고요. 원래 좀 12시 일정이 있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석을 하려 했는데 또 발언을 하고 가라고 사실 의회에서 상당하게 특히 코로나 이후에 농촌 인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농민분들이 뭔가 느낄 수 있을 만한 정책이나 대안이 나오지 못한 게 현실이고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지금 포럼이나 이런 거 속에서 계속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특정 특히 밭작물이 좀 더 제일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축산 분야랑 뭐 이렇게 다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제일 좀 어려운 게 밭작물이고 그 안에 또 친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수도 마찬가지고. 당장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의회랑 농협, 그 다음에 집행부, 농민단체 바로 TF 구성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TF 구성을 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타 시도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아까 얘기했던 단기와 중장기의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TF팀의 구성이 되고 그게 실질적인 내년도 정책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농정위 차원에서 농촌 인력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을 조금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인 있는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이제 특히 현장에 계신 농민단체의 목소리가 제일 많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같이 해주신다면 의회에서 차원에서도 TF팀을 바로 만들어서 내년 정책과 예산에 좀 바로 담을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조금 서둘러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바로 좀 구성할 수 있도록 저기 의회에서는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하실 거라고 어떻게 그죠? 네, 하여튼 뭐 이사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의회가 좀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이 좀 더 진척돼 나갈 수 있도록 좀 우리 저기 겸천한 의원님 역할 좀 부탁드리고 사실은 길이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몇 분들 얘기가 우리가 이제 포럼으로 이거를 현장에서 좀 이어가자 이제 이런 말씀 있으셨고 지금 이제 김천아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회에서 곧 추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시면 좋으시겠어요? 뭐 같이 투트랙으로 하는 게 옳겠는지 아니면 지금 의회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 저희들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TF 팀에 맞춰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게 옳을지 뭐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혹시 한 번 더 네. 사실 좀 구체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TF 팀을 꾸리는 거는 의회가 이제 제안해서 하면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투트랙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또 정책 이제 제안을 좀 하는 거고 포럼은 이제 생겨지는 문제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논의해서 TF에 닿는 양측으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네, 윤석 회장님.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윤석 회장님 잠깐 말씀 듣고. 네. 지금 김상기 회장님 말씀을 적극 동의하고요. 아까도 백성기 국정수 우리 농업인신문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농협 우리 포럼에 참여를 시켜야 될 거라고 지금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농협이 여기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점도 해결하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농촌 인력 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면 아까 우리 상하기선 회장님 말씀하셨던 그 인력 임금 문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수수료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활성화가 잘 된다는 그래서 적극 찬성합니다. 예. 네, 이다솔 대표님. 네, 저도 김상기 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정책에 반영이 된다든지 또 시행될 수 있도록 풀트랙으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좀 더 다음 기회가 온다면 좀 더 자세하게 논의할 수 있는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또 시행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그렇게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우리 4.27 홍승권 회장님 말씀 한번 들어야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농촌 일자리 문제는 좀 저기 아까 김철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곳에서 목소리가 문제점이 계속 말을 해야지 좀 더 중점적으로 바로바로 진행이 되고 할 것 같아서 여기서도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문제점들이나 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의견이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혹시 뭐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저는 어떻든 그 이재명 박사님이 또 이거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나 이제 뭐 과장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김선호 원장님 지금 김철환님 얘기나 이 과제를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혹시 뭐 예, 하여튼 저희도 사실은 이제 저희 농업기술원의 업무 영역에 이게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마 저기 오늘 잠깐 자리를 비웠지만 농정부에서 좀 주관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게 그 민간의 영역하고 관의 영역의 부분에서 사실 약간 이제 논쟁거리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근한 예로 얼마 전까지 계속 그 논쟁이 됐던 그 배달앱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민간에서 쭉 배달앱 시장을 운영을 하다가 이게 이제 경기도라는 관이 거기 개입되면서 사실 민간의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여한 입장이 되면서 찬반 양면 상당히 이제 이렇게 논쟁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그 몇 개 군에서 몇 개 시에서 이제 그 배달앱 시장을 관에서 운영을 하고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면 활성화돼서 어떤 관주도로 움직이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좀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또 민간의 시장을 트린다는 그런 이제 논쟁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간하고 관이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는가. 그다음에 지금 민간의 시장을 완전히 뭉개고 관이 주도적으로 가는 것도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민간하고 관이 잘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조금 더 다양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 오늘 이제 이진홍 박사가 쭉 발표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 기술원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대안 제시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다만 이제 아까 김철환 의원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좀 따르면 우리 이제 관련된 그 공공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하여튼 오늘 그 발제하고 토론 내용 상당히 좋았고요. 저희도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축사부에서도 좀 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도움을 많이 알려주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종수 교수님하고 이것은 회장님께서 하시다시피 축산에서 사실 인력 문제는 있지만 이제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임금 상승 문제 이런 게 반영돼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 조사해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한 2,000명 정도 거의 그렇게 종사하시는 걸로 조사가 있고, 이번 저희는 이제 특산 같은 경우는 생지 고용 시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뭐 불법이나 불법 체류 사실 노동자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뭐 따지지 않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용 안전 문제에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국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회의 마무리할 하는데요. 3번의 안건을 좀 포함해가지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든 김철환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TF를 뿌린다면 그것도 의회 차원의 TF 팀에서 고민하실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민간 영역에서 우리 민간 영역 얘기가 중심이 돼서 일단은 우리가
포럼을 한 번 더 준비해보고 진행을 해보자. 뭐 여기에 이제 의견을 좀 가져주셨다 생각을 하고요. 그 포럼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들은 좀 한 번 더 따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생산자 단체 분들하고 그리고 가능하시면은 김찬서 원장님 뭐 좀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재규 선생님하고 이렇게 해서 2차 포럼을 준비하기에도 좀 논의 틀을 좀 같이 만들도록 하죠. 백종수 부장님 시간 되시면 좀 같이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농업인 단체 우리 위원님들 중심으로 하고 이 역할할 김찬서 원장님, 그다음에 김재규 위원님, 백종수 위원님 이렇게 해서 다음 2차 포럼을 좀 따로 논의들을 하는 자리를 급하게 좀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의회가 어떻게 전개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이런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데, 아까 김찬호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까지도 좀 고려하면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늦어도 8월 중에는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일정을 8월 중에 우리도 한번 날짜를 잡아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곧 1, 2주 내에 아까 얘기 드렸던 분들 중심으로 논의들을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평택에 있는 사설인력 시장에 아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사설인력 시장을 꾸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격이 있더라고요. 최소한 노동조합의 전임 이상을 2년 한 장. 뭐 이런 사람들만이 사설을 꾸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동조합 간부들이 나와가지고 꽤 많은 인력 시장을 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농업에 대한 고민이나 관심이 별로 없는 상태인 거죠. 공공영역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림부가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을 대행하고 있는 농협이 적극적으로 또 충분하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연구하고 조사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기본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잡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본의 군마현 중심으로 몇 개 지역이 도농 복합 지역인데 사라지는 도시라는 이름으로 지금 농촌 인력의 얘기를 풀고 있어요. 신분 세탁을 하는 자리로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곳에 간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 6천 내지 7천 명이 1년에 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뭐 한국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지금 곳곳에 있다고 하거든요. 다양한 사례들과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지역의 농업 인력의 문제, 또 농업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까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리가 다음에 좀 더 같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몇몇 준비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여갖고 2차 프로그램을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진영 박사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민간자녀 연석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